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적 있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은데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모아도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지역에 따라서는 7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가져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통장에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어떤 재산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려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범위 내에서는 수급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이 9,9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8천만 원, 대구와 같은 광역시나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역별 전세 가격이나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재산, 즉 통장 잔고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현금이나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자동차,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 심지어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모든 재산을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죠. 보험의 해약환급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생명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현재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 금액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김소담 씨 부부의 경우를 보면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 있고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면 총 재산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액 7,700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전혀 문제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작은 팁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에는 0.9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3천만 원 전세보증금이라면 실제로는 2,850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2인 가구라면 두 분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더해서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재산 조사를 할 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 금융재산에 대한 추가 혜택들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재산액과는 별도로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한 거예요. 더 나아가 장기저축을 하시는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이 있어요. 3년 이상 가입한 정기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이소담 씨가 주거용 재산으로 5천만 원, 통장에 1천만 원, 그리고 3년 만기 적금에 8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총 재산을 계산하면 5천만 원 더하기 1천만 원 더하기 800만 원으로 6,800만 원이 됩니다. 부산의 기본재산액이 7,700만 원이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도 추가로 공제되고 3년 만기 적금 800만 원도 장기금융저축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이고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가액도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승용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래된 차라서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책정된 가액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재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큰돈이 들어오거나 재산을 처분했을 때 또는 이사를 했을 때 등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변화가 생기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사후에 발각되면 급여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퇴직금이나 보험금, 각종 보상금 등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로 썼다면 영수증을, 부채 상환에 썼다면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 두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럼 기본재산에까지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는 얼마를 모으시든 수급 자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기본재산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적용되어 생계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에서 총 재산이 8천만 원이라면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급여액을 조정하게 되죠. 이런 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가장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저축하시되 장기저축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3년 이상 정기적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시면 연간 50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거주지역, 가구원 수,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해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저축할 수 있고 생활준비금과 장기저축 공제 같은 추가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